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흥부듀오가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풀 컨디션으로 뛴다는 전제하에 부안가 선수도 얼마 전에 또 계약 연장을 발표해서 LAFC와 안정적으로 쭉 함께할 예정이거든요. 지금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LAFC는 일단 모든 대회 전관왕은 노려볼 만하다. 참 MLS 사무국이 저는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작년 여름에 LAFC로 이적을 하고 반 시즌 동안 활약을 했을 동안의 MLS의 흥행, 한국 팬들의 관심, 또 로스앤젤레스는 원래도 사실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또 LAFC를 위해서 한국 팬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하는 사례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MLS도 이번 손흥민 선수가 왔을 때의 기회로 아시아 마케팅을 할 최적의 타이밍이 왔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MLS의 이제 손흥민 선수 이상의 최고의 스타는 역시 리오넬 메시죠. 리오넬 메시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에이스로 뛰고 있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는 LAFC에 있고, 원래라면 두 팀의 권역이 다릅니다. 서부 컨퍼런스, 동부 컨퍼런스. 그래서 원래라면 그냥 정해진 컨퍼런스 일정 내에서는 두 팀이 맞부딪힐 일이 비교적 적겠지만 일부러 이 경기를 개막 라운드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메시 대 손흥민, 누가 봐도 엄청난 스타들 간의 매치업의 성사가 될 수 있게끔 일부러 MLS 2026 시즌의 개막 라운드부터 엄청난 황금 대진을 성사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축구 팬분들이 다 이 LAFC와 인터마이애미의 경기를 일요일 아침 낮 시간이 될 때 다 생방송으로 지켜보셨다고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관중도 엄청났습니다. 이날 방문한 관중이 무려 75,673명인데 개막 라운드 단일 경기 개막전 관중으로는 이 경기가 가장 많은 관중을 불러왔던 개막전 관중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단일 경기 기준으로는 최다 관중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LA 갤럭시랑 LAFC가 경기를 펼쳤을 때 82,110명. 근데 이거는 개막 라운드가 아니었어요. 2023년 7월이었기 때문에 단일 경기로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역대 MLS 최다 관중 경기였는데, 이 82,110명이 모였던 LA 갤럭시와 LAFC의 엘트라피코 경기 다음으로 역대 MLS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온 두 번째 경기가 이번 LAFC 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였었죠. 근데 인터 마이애미는 사실 지난 시즌 MLS는 우리가 이제 유럽 리그를 아무래도 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K리그도 그렇지만 사실 플레이오프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바라보는 프리미어 리그에는 크게 없죠.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순위표를 통해서 1위 팀은 우승, 2위 팀은 준우승, 이렇게 순위별로 딱 성과가 나뉘어지는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MLS는 축구의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의 특징들을 좀 많이 가져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부 컨퍼런스, 동부 컨퍼런스 나눠서 진행한다는 특이점이 있고, 한 가을 즈음까지 정규리그 일정을 마친 다음에 MLS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순위별로 토너먼트를 펼쳐서 각 컨퍼런스별 토너먼트 우승팀을 가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컨퍼런스 1위 팀, 정확히는 그 컨퍼런스 우승팀들끼리 최종적으로 MLS 컵 최종 우승자를 두고 결승전에서 맞부딪히게끔 하는, 이러한 좀 마치 미국 스포츠 흔히 보는 MLB라든지 NBA와 같은 스포츠에서의 특징들을 축구에 가져온 것이 ML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MLS 컵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MLS의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당연히 리오넬 메시의 현재 기량은 여전히 MLS는커녕 전 세계 축구에서도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메시를 상대로, 물론 메시가 직전까지 부상 여파가 좀 있었던 것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LAFC가 무려 3대0의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이 경기는 MLS 기준으로는 체룬돌로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LAFC를 이끌다가 팀을 떠나고 이 체룬돌로 감독의 4단이었던 수석 코치인 마크 도스 산토스가 감독이 되고서 MLS 경기로는 이 경기가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근데 MLS에서의 본인의 감독 데뷔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무려 3대0의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데니스 부안가 선수는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도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LAFC의 최고 무기인 흥부듀오가 강력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승리는 정말 많은 관중이 운집했기 때문에 MLS의 이 리그 자체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거니와 손흥민 대 메시라는 세계의 맞대결이 펼쳐진 점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고, 근데 그 경기에서 LAFC가 디펜딩 챔피언을 놀랍게도 3대0으로 잡았다는 것, 게다가 이 경기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부임하고서 처음으로 치른 MLS 경기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LAFC에게는 정말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경기이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수비수 대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가 볼을 운반할 때 손흥민 선수가 뭐 경합을 한다든지 둘이 뭐 몸싸움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죠. 근데 같은 화면에 잡혔던 장면들은 일단 선수들끼리 악수를 할 때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가 반갑게 악수를 했던 것,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메시 선수의 유니폼은 손흥민 선수의 동료인 부안가 선수가 가져간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 손흥민과 메시가 같은 그라운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의의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도움 하나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도스 산토스 감독이 부임하고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LAFC가 쓰고 있는 포메이션은 4-3-3 내지는 4-2-3-1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부안가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또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담당하고요.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는데 흔히 이제 가짜 공격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인데 최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상당히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 있죠. 보통 전술적으로 이러한 선수를 가짜 9번 혹은 폴스 나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통해서 포지션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딱 그러한 폴스 나인 역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래쪽에 있는 미드필더 유스타키오, 델가도, 아니면 티모시 틸먼 이렇게 선수들, 미드필더 선수들이 볼을 잡고 전방 쪽으로 볼을 주려고 할 때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상대 센터백을 한 명 잡아 끌면서 볼을 받기 위해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상대 중앙 수비수도 한 명 따라 나오겠죠. 그럴 때 만들어지는 뒷공간으로 왼쪽에 있는 부안가나 오른쪽에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직접적으로 공간에 뛰어들어서 득점을 노리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LAFC가 개막하고 나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최고 장점, 뭔가 활발하게 슈팅을 때린다거나 배후 침투를 해서 1대 찬스를 노린다거나 뭔가 이런 해결사로서의 움직임보다는 일단 시즌 초반에는 조금 더 동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좀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에 기반한 가짜 9번 역할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열렸던 LAFC의 첫 공식전 경기였던 이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은 페널티킥 슈팅 그 골 하나 들어갔던 거, 슈팅은 그 하나가 전부였고요. 이외에는 기회 창출만 무려 5번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 때도 키패스가 3번이 있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일단 뭔가 본인이 득점을 하고 슈팅을 노리기 위한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계속 미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정말 영리한 패스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레알 에스파냐와의 올 시즌 공식전 첫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골 하나 그리고 도움 3개를 기록해서 첫 공식전 경기부터 도움 해트트릭을 일단 달성을 했고요. 또 이번 인터 마이애미전 때도 도움 하나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 선수의 시즌 스탯은 아직 이 휴스턴과의 리그 경기를 치르기 전 기준으로 했을 때 1골 4도움입니다. 이미 도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때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할 때 장면들을 보면 되게 멀리서 날아온 롱볼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가뿐한 터치로 잡아낸 다음에 번뜩이는 연결을 통해서 동료에게 딱 발만 갖다 대면 골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잘 건네주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부안가 선수에게 또 도움을 기록했던 장면도 있었고요. 특히나 도드라지는 건 2번의 도움이 무려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나왔다는 건데, 하나는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 때 첫 번째 도움 장면이 손흥민이 수비 3명을 끌어당기면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왼발을 활용할 수 있게끔 패스를 툭 넣어준 것. 그러면서 마르티네스가 골을 넣었고, 인터 마이애미 경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데폴이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볼을 뺏겼을 때 LAFC가 바로 미드필더 쪽에서 손흥민에게 볼을 연결하고, 또 그 손흥민이 반대편에 있던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그대로 왼발에 패스를 주면서 또 마르티네스가 바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부안가도 그렇고 다비드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손흥민이 워낙 터치도 좋고 패스도 좋고 움직임, 전술적인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동료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선수의 비교를 좀 하자면, 메시도 손흥민도 사실 각자의 변수가 좀 있었어요. 메시는 이 경기 선발 출전하기 전까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혹시 이 경기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불과 이틀 전까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 동안의 경기를 뛰지 않았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따로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컨디션적인 관리 차원에서 원래 유럽 리그에 맞춰져 있던 몸이다 보니까 항상 여름에 워밍업 몸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시즌을 풀어갈 준비를 했던 선수가 이제는 추춘제가 아닌 춘추제에 맞춰야 되잖아요. 원래 리듬과 다르게 겨울에 프리시즌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컨디션을 새로 관리하느라 일부러 연습 경기 때는 뛰게 하지 않았다라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프리시즌 경기를 일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100%의 경기 감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본인이 슈팅을 일부러 좀 많이 안 가져가는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문제지만요. 그래서 손흥민도 메시도 다 그러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메시는 그래도 선발로 출전해서 90분 풀타임을 뛰었고 그리고 뭐 메시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겠지만 중간중간 꽤 번뜩이는 드리블이나 왼발 슈팅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LAFC로서도 손흥민 선수가 바로 뭔가 골을 넣어주진 않았다 하더라도 특유의 번뜩이는 움직임이랑 연계로 계속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한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 좀 지금 기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뭐 MLS라든지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든지 아무래도 도움 기록을 좀 많이 계속해서 진입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후반전 11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델가도의 선제골 이것도 손흥민 선수 이제 어시스트였었고 도움이었었고 그 MLS 규정상 이제 득점이 들어가기 직전에 패스를 넣어준 선수가 보통 도움으로 기록이 되는 게 유럽 축구의 기본 표준인데 MLS는 그 전에 도움을 준 선수, 첫 번째로 패스를 마지막에 뿌려준 선수 직전에 그 볼의 기점 역할을 해준 선수도 똑같이 도움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MLS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유스타키오가 후반전 막판에 쐐기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 직전 델가도한테 볼을 주기 전에 먼저 델가도한테 볼을 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델가도가 공을 잡고 그걸 유스타키오에게 뿌리면서 그 유스타키오가 골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기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MLS 규정상 손흥민 선수 도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 6호 도움. 그래서 이 경기에서 도움 2개를 일단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좀 했고요. 또 경기를 어쨌든 LAFC가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손흥민 선수가 퇴장 2명 이제 유도를 좀 했거든요. 전반전에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아킬레스건 쪽을 좀 밟았던 동작이 있었는데 그 태클 퇴장을 좀 유도하면서 전반 추가 시간에 먼저 LAFC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좀 해줬고요. 후반전에도 이제 아구스틴 부사트가 결정적인 파울을 범했는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의 단독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또 유도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휴스턴의 2명의 퇴장도 손흥민 선수가 유도를 해냈던 그래서 도움 2개기로 또 상대 퇴장의 어떤 유도까지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해냈던 그런 경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골이 지금 좀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 MLS 기준으로는 아직 골이 없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골도 이제 페널티킥이라서 아직 이제 그 프리시즌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슈팅을 가져가기 직전에 뭐 터치나 슈팅 이런 부분들이 아직 100% 몸 상태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서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계속 컨디션이 올라올 때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00%의 감각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축구 선수들이 그래도 프리시즌 동안의 경기를 뭐 한 4-5경기 정도는 뛰면서 서서히 몸이 끌어올려지고 그러면서 시즌에 딱 들어갔을 때 1라운드부터 100%가 되는 선수들은 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저도 서서히 몸이 올라오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프리시즌 경기를 일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그래프가 좀 올라가고 있다. 아마 손흥민 선수도 가장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6월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의 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100%를 맞추는 것까지 손흥민 선수가 좀 크게 길게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팀도 그러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아마 천천히 몸을 좀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이 데니스 부앙가 선수 프리시즌 동안의 부앙가 선수가 브라질의 플루미넨시 이적설도 좀 있었고요. 또 이번 개막 라운드 때 상대했던 인터 마이애미가 부앙가 선수 영입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앙가 선수가 사실 LAFC의 역대 최다 득점자고요. 2023년에 MLS 득점왕도 했고 MLS 선수 중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역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데니스 부앙가거든요. 그래서 부앙가라는 선수의 그 존재감은 사실 LAFC로서는 정말 역대급 레전드이자 절대 떨어져선 안 돼, 멀어져선 안 돼, 무조건 붙잡아둬야 될 핵심 전력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식이 하나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앙가 선수가 2028년 그리고 옵션을 포함하면 2029 내지는 3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정 선수 자격으로 단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앙가 선수 관련된 이적설들이 좀 끊이지 않고 나왔었는데 이번 연장 계약 체결을 이유로 아마 부앙가 선수는 바로 이적설을 이제 불식시키고 LAFC에서 꽤 긴 시간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인즉슨 일단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당분간은 더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흥부듀오는 지난 시즌 MLS 이 기간 일정이 쭉 열리는 동안에 두 선수가 만든 골이 LAFC에 18골 연속해서 흥부듀오에게서만 나왔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대단한 기록인데 한 특정 기간 동안 LAFC가 공식 경기에서 18골을 득점했는데 그 18골이 모두 손흥민 혹은 부앙가에게서 나왔던 골이었죠. 그만큼 두 선수가 얼마나 이 팀에서
골을 넣는 데 있어서 또 둘 간의 호흡을 보면 기회를 만들고 역습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팀에는 지금 오르다스라든지 뭐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든지 나이가 어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출중한 유망주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이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완성된 공격수들이 팀의 화력을 확 붙잡고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워낙 제격이고 또 보통 이렇게 수준급의 선수가 두 명이 있으면 약간의 그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좀 욕심을 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지금까지 봤던 흥부 듀오의 어떤 그 케미는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보면서 해리케인과 이 손케 듀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시너지가 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보기 좋은 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욕심을 내기보다는 서로에게 기회를 더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본인에게 슈팅 타이밍이 맞는데도 항상 부안가 선수가 뛰어드는지를 먼저 체크하더라고요. 뭐 반대의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좀 좋은 시너지, 호흡을 좀 자랑하고 있는지를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가 있는 LAFC의 공격진, 또 최근에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성장 중이고 오르다스도 최근 교체로 출전했을 때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왔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좀 있어요. 부드리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이번 겨울에 새로 영입이 된 선수인데 아직 뭐 MLS에서의 활약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민 부드리 선수가 또 볼 운반이나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공을 몰고 가는 저돌적인 옵션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드리 선수가 뎁스를 좀 채워줄 수 있고 미드필더의 경우도 이번에 유스타키오 선수가 LAFC에 새로 합류하면서 유스타키오가 삼선에서 볼을 뿌려주고 여기에 MLS에서의 워낙 베테랑으로 유명한 델가도 그리고 이 유스타키오와 델가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티모시 틸먼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LAFC와 레알 에스파냐의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에 보면 주드 테리라는 굉장히 어린 2008년생의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는데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중에는 주드 테리 선수도 1군 경기에서 자주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와 공격까지는 꽤 수준급의 선수들이 많이 갖춰졌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틸먼 선수가 약간 기복을 보이더라도 이 자리는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면 일정 부분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아쉬움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 유스타키오가 오면서 미드필더 경쟁력이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공격도 미드필더도 꽤 MLS 이 리그 내에서는 정말 괜찮은 선수층을 또 선수단을 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팀의 주장이자 가장 핵심 수비수라고 평소에 평가를 받았던 에런 롱 선수가 지금도 아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고르 제주스 선수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상 여파 때문에 아직 공식 경기에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언제쯤 제 컨디션을 찾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이고르 제주스 또 센터백에는 에런 롱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좀 자리를 잡아주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코시타팔이나 뭐 포르테우스 아니면 에디 세구라 같은 선수들이 지금 이 수비진을 꾸리면서 고군분투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층 선수층의 어떤 뎁스가 두껍다고 보기에는 다른 포지션 대비 약간 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발로 뛰고 있는 센터백이나 뭐 풀백의 주전 선수들 여기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야 될 에런 롱이나 뭐 이고르 제주스와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 감각을 찾고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올 시즌 선수층에 대한 어떤 변수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흥부 듀오라는 공격진 듀오 자체가 지금 MLS에서는 최고의 공격진 듀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도 확실히 이전에 체룬돌로 감독과 비교하면 훨씬 더 경기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경기를 좀 통제하는 힘 그러니까 경기를 주도하는 부분에서의 운영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때는 사실 인터 마이애미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때가 많았고 LAFC가 좀 더 실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근데 그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 돋보였던 건 LAFC가 지켜야 될 때 조금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야 될 때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요구했던 수비 대응을 선수들이 정말 정확하게 잘 갖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공식전 3경기를 치렀는데 실점이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제 막 LAFC에 부임한 감독인데 일단 팀을 위한 플랜 A 자체는 상당히 잘 완성을 시킨 것 같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 그리고 3-2-4-1로 포메이션을 바꿔서 선수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오고 부안가나 다비드 마르티네스 혹은 틸만이 침투하는 공격진들 간의 어떤 부분 전술까지 지금 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오면서 잘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수비에서도 상대에 대한 빠른 1대1 압박 전환은 물론이지만 압박이 풀렸을 때는 재빠르게 4-4-1-1과 같은 형태로 수비 대응을 갖추는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속도 또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선수단의 어떤
관경 유지나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팀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플랜 A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도 일단 분위기가 괜찮고 또 흥보듀오라는 너무나도 막강한 공격진, 리그 최우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 LAFC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이번 시즌 뭔가 트로피를 좀 들만한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고 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변수는 그래도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일단 LAFC에 이제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감독 경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LAFC에는 수석 코치 보직을 길게 해오긴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이제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플랜 A에 대해서 상대하는 만나는 팀들이 대응을 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 도스 산토스의 플랜 A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약간 상대 팀들에게 먹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감독이 얼마나 리그 운영과 시즌 운영을 잘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출발을 잘했다는 것 여기에만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전 2승에 실점도 그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 때 딱 1실점, 그것도 크게 앞서고 있다가 한번 세트피스에서 내줬던 실점 외에는 지금 LAFC가 4경기에서 실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말씀드렸던 실점이 이제 그 레알 에스파냐전에서 나왔던 유일한 실점 이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밸런스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데, 지금 보면 이제 LAFC가 승부디오의 화력도 워낙 강하다,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도스 산토스가 부임하고서 이제 초반 일정을 치르는데도 꽤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상황들,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MLS 팀들 중에서 미국 쪽 저 해외 프리뷰만 봐도 LAFC가 가장 좀 우승권 전력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좀 많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마지막에 4골 넣어서 역전을 해서 겨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어요. 그런 거 보면 인터 마이애미도 LAFC에게 개막 라운드 0대3으로 패배한 것도 그렇고 올 시즌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좀 있죠. 알바랑 부스케츠가 은퇴를 하면서 좀 전력이 유지되지 않는, 좀 약간 과도기에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이고 또 메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터 마이애미는 그래도 올 시즌 우승 후보로는 당연히 꼽힐 만한 좀 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이제 이 두 팀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좀 볼 수 있긴 할 텐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다크호스들, 이 팀들을 꼽자면 일단 지난 시즌 이 LAFC를 탈락시켰던 밴쿠버 화이트캡스, 당장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도 리그 2위였었는데 이 팀이 이제 토마스 밀러도 여전히 활약을 잘하고 있고, 베르하이터라든지 잭슨과 같은 선수들이 또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밴쿠버의 좀 공격진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에서 LAFC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좀 유력한 존재감을 가진 팀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1위였던 팀이 샌디에이고였거든요. 뭐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LAFC를 토너먼트에서 MLS컵에서 잡았던 것처럼 샌디에이고도 어쨌든 언제든 LAFC와 또 만나게 될 가능성 뭐 앞으로도 좀 있는 팀이고, 순위권에서는 계속 선두 경쟁을 좀 할 만한 그런 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시애틀 사운더스는 이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이 있는 동안에 내내 그 전력이 막강하다는 평가를 좀 받았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도 지금으로서 보면 역시 언제나 그렇듯 올 시즌 큰 일을 좀 해낼 수 있는 팀이다. 다만 이제 시애틀 사운더스는 1승 1패라서 초반 출발이 마냥 좀 좋지만은 않고요. 대신 이야기 드렸던 샌디에이고랑 밴쿠버는 LAFC와 마찬가지로 이전 전승.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샌디에이고와 시애틀 사운더스가 서부에서는 가장 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동부로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내쉬빌 아니면은 신시내티, 이런 팀들 좀 꼽히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팀들이 이전 2승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가 동부에서는 역시 가장 좀 위협적인 팀이고, LAFC가 같이 권역 속해 있는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뭐 밴쿠버나 아니면 샌디에이고 뭐 이런 팀들이 일단은 좀 올 시즌 자리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시애틀 사운더스가 언제나 중요할 때 좀 끈끈함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이 팀도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사실 뭐 시즌마다 또 해마다 참가팀 수에도 약간씩 변화가 있으면서 대회 진행 방식이 또 많이 개편이 된 대회로도 유명한데요. 과거에 이제 참가팀 수가 잠깐 24개로 대폭 확대가 됐다가 2018년에는 조별리그를 폐지하고 16강 토너먼트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진행 방식이 또 도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4년, 그러니까 다시 북중미 챔피언스컵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27개 구단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대회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륙 내에서의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아시아로 따지면 AFC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유럽으로 따지면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이 대회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피파 클럽 월드컵의 존재입니다. 원래도 이제 이 각 대륙별 최상위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하면 피파가 이 운영했던 클럽 월드컵에 해마다 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클럽 월드컵 개념은 각 대륙별
챔피언들이 모여서 단기적으로 치르는, 좀 정말 짧은 몇 경기만 정도만 치르는 단기 토너먼트의 느낌이 좀 강했던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 대회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들만 모여서 단기에 치르는 짧은 대회는 인터컨티넨탈컵이라고 해서 이제 대회 명칭이 아예 바뀌어서 피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대회로 또 설립이 됐고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셨어요. 피파 클럽 월드컵. 과거에 이제 월드컵처럼 32개의 팀이 각 대륙별로 참가를 해서 근 4년 동안에 각 대륙별 최상위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했던 팀 혹은 좋은 성적을 냈던 팀들이 쿼터별로 모여서 32개 팀을 꾸리고 맞대결을 펼쳤던 대회였었죠. 근데 이 대회에 걸렸던 상금이 워낙에 높고 엄청 천문학적인 상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클럽 월드컵 진출의 목적을 두고 각 대륙별 클럽 대항전에 진심으로 더 열심히 뛰어드는 팀들의 어떤 도전 정신, 어떤 진지함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또 설명이 아니더라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그 자체로 북중미 최상위 클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의 권위가 매우 높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AFC의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을 잘 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초대 이렇게 개편된 이후로는 첫 번째였던 피파 클럽 월드컵에도 LAFC가 참가를 했고요. 아쉽게도 뭐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클럽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의의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이 LAFC가 그간의 이 클럽 대항전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길래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LAFC가 지금까지 두 번의 결승 진출이 있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3년. 근데 아쉽게도 두 번 모두 결승에는 진출했지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죠. 그래서 LAFC의 올해 최고의 목표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최고의 클래스를 지닌 손흥민, 또 그와 최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부안가, 이렇게 스쿼드가 잘 갖춰져 있을 때, 특히 초특급 스타가 있을 때 LAFC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첫 번째 최초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트로피를 따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컨티넨탈컵이나 클럽 월드컵 참가 자격도 얻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LAFC 팬들이 가장 좀 원하고 있는 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역시 MLS보다 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팀이 결국 최상위 대회잖아요. MLS보다도 더 높은 레벨, 또 실제로 만났을 때 꽤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리그가 멕시코 리그 MX입니다. 리가 MX라고 부르죠. 이 멕시코 리그의 팀들이 상당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늘 좋은 성적을 내왔었어요. 전통적인 챔피언들의 면면을 보면 최근에는 거의 뭐 멕시코 팀들의 흔히 이야기하는 좀 독주 체제였다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승을 했던 팀들을 보면요. 일단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된 2024년 파추카, 2025년 작년이죠. 크루즈 아슬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번 2022년에 미국의 시애틀 사운더스가 우승했던 것 빼곤 모두 멕시코 팀이 우승을 했어요. 파추카라든지 뭐 클루브 아메리카라든지 정말 수많은 과달라라도 그렇고요. 뭐 정말 수많은 이 멕시코 리그의 팀들이 항상 나왔다 하면 그냥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가져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LAFC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기 앞서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올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의 지금 이 대회 토너먼트 트리를 보면 일단 이번에 LAFC가 1라운드부터 경기를 해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는 크게 꺾으면서 큰 점수차로 대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6강에서는 이 코스타리카의 알라후엘렌스를 만날 예정인데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아마 높은 확률로 LAFC가 8강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8강에서 LAFC가 과연 어느 팀을 만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토너먼트 트리를 보면 LAFC가 만나게 될 수 있는 팀이 만약에 이제 16강에서 만약에 LAFC가 16강에서 승리하고 8강에 나간다라고 봤을 때 반대편에 있는 대진이 16강의 크루즈 아슬 대 몬테레이입니다. 이거 멕시코 팀 두 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 중 승자가 LAFC가 만약 8강에 오른다면 크루즈 아슬 대 몬테레이의 승자가 LAFC와 맞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LAFC는 8강에 가면 무조건 멕시코 팀을 만납니다. 근데 그동안 LAFC는 유독 멕시코 팀에게 좀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요. 심지어 두 번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두 번 모두 이 멕시코 팀들에게 좌절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AFC가 우승을 하려면 당연히 이럴 때 어떻게든 멕시코 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과연 LAFC가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번에 첫 번째 트로피를 따낼지 근데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맨 먼저 8강에서 멕시코 팀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많은 이제 팬분들이 인터 마이애미와 혹시 만날 가능성이 없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인터 마이애미는 LAFC의 토너먼트 트리에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도 이제 16강부터 대회를 시작하는데 인터 마이애미가 결승에 올라오면 반대편 트리의 LAFC도 결승에 올라온다고 전제했을 때
결승되면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제 MLS 개막 라운드 때 있었던 손흥민 대 메시의 맞대결이 이 북중미 최상위 클럽 대항전으로 알려져 있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결승에서 만나게 될지.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좀 성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LAFC가 8강에서 일단 16강부터 잘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8강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는 멕시코 팀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만약 멕시코 팀을 LAFC가 만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야기 드렸듯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나오는 멕시코 클럽 팀들은 그 팀의 멕시코 대표팀의 소속 선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때 멕시코를 만날 예정이죠. 지금 멕시코 치안이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도 일단 멕시코 원정에서 지금으로서는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경기장 이제 개최하는 곳이 과달라하라 지역인데 이 멕시코 원정을 가서 한번 손흥민 선수가 그 멕시코 원정 특유의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를 일단 좀 먼저 느껴보고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에 대한 경험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월드컵 때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LAFC와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 좋은 성과까지 낸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월드컵에는 더 자신감이 오를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LAFC가 좋은 성적을 내서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도 1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